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먼저 소송물에 대한 판례를 보면은 1번 판례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실체법상으로도 이제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소송상으로도 별개의 소송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으로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아직 만족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이제 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이제 먼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어떤 손해배상의 어떤 기본 원리 뭐 이런 것 때문에 20억 원으로 이제 그 책임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당이득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부당이득은 이제 이렇게 28억 원이 인정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렇게 책임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때는 그런 제한을 이제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20억 원, 그래서 이제 8억 원만 부당이득으로 추가로 이제 청구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송물이 별개이다라는 것이죠. 별개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구성하는 권리가 별개이기 때문에요. 소송물도 별개이다. 네, 그 사례가 된 요 판례는 이게 저쪽 그 여주 쪽에 있는 어떤 종중 어떤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다른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딱 그 종중 사건이라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들었었는데 이 판례를 보면서 그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일부 청구를 이제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청구임을 이제 명시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일부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판적이 이제 미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청구를 하면서 추후 청구 취지를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은요, 처음 소를 제기할 때는 일부만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전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을 했다면은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도 최초 소제기 시에 중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시 2번에 보면은 청구 취지를 이제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청구 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소송이 끝나버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A가요, 뭐 이렇게 1억 원을 이렇게 청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일부 청구이다. 라는 걸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이제 그냥, 판결이 끝나버렸다면은, 그거는 이제, 요 1억 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 A는요, 요 소송, 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청구 취지를 이제 확장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소송, 진행 중에는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잔부 청구를
했는데 1심 판결이 끝나고 6개월 이내만 했다면은 최초 소재기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2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구를 했다. 근데 확장할 뜻을 했다면은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이 된다. 근데 확장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일부 청구한 것만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재판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만 소송이 종료되고 6개월 이내에만 잠부 청구를 다시 했다면 이거는 요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권리 행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됐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례에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잠부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잠부 청구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일부 청구를 이제 한 경우에 기판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일부 청구를 명시한 경우에는요, 그 일부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거를 이제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전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사안의 경우에는요, A가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제 손해, 그 다음에 위자료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는데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구 취지를 확장을 하겠다. 신체 감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는데 위자료에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명시하지를 이제 않고 위자료를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체 감정을 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그냥 A가 청구하는 금액이 그냥 승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A가 이제 그 일부 청구했던 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잠부에 대한 이제 청구를 다시 했는데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청구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미쳤기 때문에 잠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잠부 청구는 기판력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구의 경우에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일부 청구를 하겠다 이게. 그리고 청구 취지를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의사로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송달이 되고 또 그냥 뭐 의제 자백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이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거대로 승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청구 취지를 확장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간혹 이제 재판을 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청구하는 게 가능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일부 청구를 명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 제기의 효과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동일한 소송을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복 제소 금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게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판례는요, 이렇게 A가 B에게 이제 구상금을 이렇게 청구를 해요. A가 B에게 구상금을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A가 이거 C에게 이 구상금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이렇게 구상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C가 승계 참가 신청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C가 B를 상대로 또 양수금 소송을 또 제기했다 이거야. 그럼 이제 동일한 소송이죠. 요 구상금 청구를 승계 참가했다는 그 소송물이나 C가 B에 대해서 양수금을 청구하는 거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수금을 청구한 시점에서는요, 요 승계 참가 신청한 것이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적법 각하를 이제 했어야 돼요. 그런데 부적법 각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판결이 C가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C가 제기한 요 소송은 승소 판결 받고 동일한 소송을 또 제기한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기판력이 이제 미쳐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수금 청구 이거는요. 전소가 계속 중일 때는 중복재수로 각하. 만약에 이 소송이 C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 소송은 기판력에 반해서 권리 보이익이 없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채권 집행에서 이제 봤지만은 이제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압류 이렇게 추심 명령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요 1억 원에 대한 추심 권한은 갑에게로 이제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B에게 만약에 1억 원의 이행의소를 제기했어요. 이행의소를 제기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B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추심금 소송을. 그러면 소송물은 같죠. 요거를 이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청구한 것도 요거를 청구한 거고, 추심금 소송도 요거를 이제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부적법 각하다. 이게 이제 중복 소송이다. 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면은 A가 B에게 제기한 이행의소는 당사자 접격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갑이 B에게 추심금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니까 각하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B의 입장에서도 중복 응소가 아니라 삼중 응소를 해야 되는 불편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가 B에게 이행의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갑이 B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거는 중복 소송이 아니다. 적법한 소송이고 요것만 그냥 각하면 되겠다라는 게 그 2번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자, 소를 제기하면은 소 제기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도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소송으로 이게 넘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소송으로 이행이 됐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 그러니까 소송으로 이행된 시점이 아니라 지급 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은 원고가 2013년 2월 28일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해서 4월 23일에 소송으로 이행이 됐어요. 시효 중단은 지급 명령 신청 시점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시점에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A가 이제 어떤 채무 부존재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 B가 적극적으로 응소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B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은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서 답변서를 낸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B가 이렇게 답변서를 냈다, 이게 응수했다 라는 이제 그 사실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소멸시효가 요 응소 행위에 의해서 중단됐다라는 주장은 필요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상요. 그리고 그거는 응소하는 시점에서 바로 할 필요는 없고 변론 종결할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응소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응소를 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면 요 재판이 변론 종결될 때까지만 응소 행위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됐다라는 주장을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변론주의 원칙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판례가 그런 거예요. 응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효 중단에 이제 주장을 해야지 되는데 응소하면서 바로 할 필요는 없고 변론 종결 전에는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상 이제 어떤 청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소송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고지도 최고로서 시효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1차 사고를 당했어요. 1차 사고. 그 다음에 2차 사고를 당해서 A가 이제 2차 사고, 2차 사고의 가해자인 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1차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C에게 이제 소송 고지를 한 겁니다. 너가 만약에 가해자로 밝혀지면 1차 사고 가해자인 너에게 청구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소송 고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소송 고지서를요 법원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그거를 C에게 송달해 주는데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요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고지를 시효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이게 조금 늦게 이제 C에게 송달이 됐다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고지라는 거는 법원 어떤 일반적인 권리 행사하고는 달리 어떤 법원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소송 고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가 중단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송 고지서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게 송달하는 시점이 그렇게 시간이 인터벌이 길지 않을 텐데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례적으로 5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송달된 시점으로 보면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시점에 이제 시효가 중단된다. 이제 그렇게 봐야 권리자에게 가혹하지 않다,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그러면 소송 고지를 이제 그 재판 진행 중에 이제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제 소송 고지서가 이제 도달하겠죠. 그러면 법원에 소송 고지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시효는 중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고니까 6개월 이내 보완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그 보완 조치는 언제부터 6개월이냐 이게.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6개월이냐, 소송고지서가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냐, 아니면 재판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냐. 그래서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송고지를 했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권리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됐기 때문에요. 소송이 종료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면 최초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론주의입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자, 이게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상 항변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다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는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이거는요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면요, 만약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항변은 있어야 되지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요, 변론주의와 관련해서 성명 의무, 지적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백히 간과한 법률 사항이 있으면 이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주장이 또 모순된다, 불명료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제 해줘야 된다. 변론주의 원칙, 그러니까 변론주의를 약간 이제 수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의 이런 걸 위해서 조금은 이제 수정을 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요 사안에서는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A가 B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A가 뭐 채권 양도를 했다. 그래서 이게 A의 것인지 C의 것인지 지금 불명확한 상태예요. 채권자 불확지입니다. 누가 채권자인지 채권자 불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B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한 거예요. 변제 공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법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이제 A나 C가 이제 갖게 되겠죠. 공탁금 출급 청구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의 채권자인 D가요, D가 A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해 가지고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요 A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D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돈을 이제 A가 공탁금을 찾을 수도 있고요, C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A가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확인 소송을 C에게 제기할 수도 있고요, C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소송을 A를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요 A에게 있다라는 그 소송을 이제는 추심권자가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되냐면요, D가 원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심 명령에 의해서 직접 이제 D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소의 A에게 있다. 소의 A에게 있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원고는 D가 되는 거고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소의 A에게 있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야지 돼요. 근데 그 판시 이번에 보면은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를 A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추심 채권자가 자기는 대위 채권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요. 그리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좀 이상하다. 추심권자가 이거 직접 자기 이름으로 추심할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원고가 A냐라고 했더니 이제 D가 어떻게 소송을 또 이제를 바꿨냐면은 그러면 원고를 이제 자기로 했어요. 원고를 자기로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 자기에게 있다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아니 지금 공탁을 지금 A 또는 C를 피공탁자로 해서 이렇게 공탁을 했는데 어떻게 너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이다라고 해서 부적법 각하를 이제 해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야 일반인이 얼마나 어렵겠냐 이런 소송이, 그러니까 지적 의무를 좀 이제 행사를 해서 이게 원고가 D가 되고 그 공탁금 출급권이 소의 A에게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이게 청구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민사 기록에서요, 뭐 어떤 소송법 쟁점 중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요. 그래서 기판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판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사건은요, 이제 이렇게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요, 공시송달로 이제 진행이 돼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A의 채권에 대한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겁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해서 이것도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이 났고, 요 후소에 기해서 이제 비소유, 비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을 받고 B가 이 후소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B가 후소에 대해서 추환항소를 이제 제기한 거예요. 추환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환항소심에서 A의 변호사가 전소가 있다라는 사실, 옛날에 이제 과거에 요 소송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B의 변호사가 그때 이제 요 전소에 대한 나의 사건 검색 이런 걸 하고 또 판결문을 이제 열람 등사를 해서 요 전소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 4월 26일에 이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B는요, 비록 요 후소에 대한 추환항소를 제기했지만은 요 전소에 대해서도 요때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추환항소를 또 제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제기를 안 하게 되니까 사실은 요 전소의 기판력이 요 후소의 추환항소에 그대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후소 추환항소에서 A가 그대로 승소했어요. 기판력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B가 부랴부랴 B가요 전소에 대해서 추환항소를 했는데 이미 추환항소 기간 이제 그 판결이 전소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또 이게 외국에 있었으면 한 달 그 기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환항소가 부적법 각하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이렇게 소송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전소,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후소에 대해서도 추환항소를 해야 되지만은 이 시점에서는요, 전소 사실도 알았으니까 추환항소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추환항소를 안 하니까 전소의 기판력이 미쳐서 후소의 추환항소에서 B는 패소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전소에 대한 추환항소를 하려니까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요 B의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을 이제 못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당했어요. 의뢰인한테 제대로 이제 소송 수행을 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해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추가항소 하나만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2개 다 전소 후소에 대해서 다 추가항소를 제기해야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이게 A가 B에 대해서 뭐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또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죠. 권리 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돼간다. 그 시점에서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는 이거는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그래서 이게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효 중단을 한 번, 재판상 청구가 한 번만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어떤 채무자 보호는 파산이나 회생 그런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인정하지 않을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채권은 이제 한시성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 소멸하는 거를 이제 기본적 성질로 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이 계속 인정이 된다면은 영구 불면의 채권을 만드는 거다. 1년짜리 그 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소를 제기하면 10년으로 되고 10년이 끝나갈 무렵에 또 소제기하고 또 소제기하고 과연 이게 우리 민법이 의도한 결과였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2번째 소는 기판력에 반한다고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제기가 시효 중단인 사유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는데 동일한 소를 또 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판력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송이라서 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시효 중단이 계속해서 인정이 된다면은 어떤 채권 추심 기간이 난립하고 횡행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주 뭐 유명한 판례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과연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채권자,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수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 A가 B에게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 10년이 돼갈 무렵에 제기해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지나서 소를 제기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권리 보호익이 없어서 부적합한 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되고 11년이 지나서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결이 확정이 되고 1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소의 변론 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겼죠. 소멸시효가 완성됐던 새로운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후소에서 B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판력이 반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B가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이거는 이 A의 청구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A의 청구는 이건 소멸이 된 거니까 이 채권은요. 이거는 기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고 10년이 더 넘은 시점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이거 부족법 각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B의 항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이 지났다. 소멸시 완성됐구나. 이렇게 항변이 인정이 되면 이건 A의 청구를 오히려 기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게 그 3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사안들인데요.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B가 사망을 했고 C가 이제 상속을 했는데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가 C에게 1억 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C가 한정 승인 항변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가 그냥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A가 그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요. 만약에 한정 승인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A는 1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지만은 요 C는요 책임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전부 승소 판결은 받지만 A가요 C의 책임의 범위만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한정 승인 항변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냥 승소 판결이 났다 이거야. 자, 그래서 A가 C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C가 자기가 한정 승인한 사실을 들어서 청구이익, 곧 강제 집행을 불허해 달라. 내가 한정 승인을 했으니 내 책임의 범위는 그 상속 재산 범위로 한정이 된다. 그래서 내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허해 달라라고 청구 이의를 하는 게 이게 기판력에 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 소송에서 너가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차단료가 생겨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요 한정 승인을 해서 책임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는 소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1억 원 소송물, 이 권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에도 판결, 주문, 이유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정 승인을 이유로 청구 이의를 하는 거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고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A가 이렇게 B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요. B가 이제 사망해서 C가 상속을 했는데 상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C에 대해서 1억 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C가 상속 포기 항변을 안 했습니다. 포기 항변 안 해서 A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은요. 요 판결이 끝난 이후에 C가 한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나는 사실 상속 포기한 거니까 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지 마라라고 청구 이의를 하는 거는요. 기판력에 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C가 요 재판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였어요. 그리고 한정 승인과 달리 요 상속 포기는요 소송물에 관련된 거예요. 요 1억 원이 상속 포기를 했으면 상속 자체가 안 돼요. A의 C에 대한 요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A가 그냥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기판력이 미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차단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속 포기 항변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채무를 실체법상으로는 상속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결은 상속이 된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실체법하고 이게 차이가 생겨요. 판결하고. 그래서 요 채권자가 요 판결에 기해서 상속 포기한 상속인에게 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느냐. 그래서 원래 집행 권한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는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집행이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집행을 불허해달라라는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거야. 상소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아서 승소 판결이 났고 그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용인할 수 없는 실직상 용인할 수 없는 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정 승인, 그거는 이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주장하는 게 기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는요,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제 1억 원 채권이 있어요. B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C가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C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C가 한정 승인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C는 A에게 1억 원 지급해라.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D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A가 요거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C는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지금 A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강제 집행할 재산을 잘못 찾았다 이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류 전부 명령에 대한 이게 압류 이게 그 전부 그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있어요.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됩니다. 부당이득. 만약에 이게 그 압류 전부 명령이 끝났다면은요, 이게 그 임금 채권을 이렇게 A가 이렇게 전부를 받았잖아요.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은 이건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채권 양도해라.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D에게 추심까지 끝내버렸다면 그 돈 돌려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는요, 제3자 이해소, 즉시항고, 부당이득. 만약 아직 전부금 채권만 가지고 있고 실제 추심을 안 했다면 그 전부금 채권 C에게 다시 양도해라. 채권 양도 통지를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실제 전부까지 했다면 그거 나한테 돈으로 반환이라 이렇게 부당이득 할 수 있고요. 청구 이의는 안 됩니다. 청구 이의. 청구 이의는요. 청구 이의는 뭐냐면은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집행 채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게 요 채권이 집행 채권이 변제가 됐다든가 그런 걸 문제 삼는 건데 요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집행 채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책임의 재산, 상속 재산 받은 법이 내에서 요게 잘못된 거니까 제3자 이해소는 제기할 수 있어도 청구 이해소는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